자, 6장의 과세거래입니다. 자, 과세거래라는 내용은 어떤 걸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것이냐 하면, 과세라는 단어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 그 거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소비세입니다. 그죠? 1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럼 어떤 거래를 했을 때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게 과세거래입니다. 그럼 과세거래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이전에 과세가 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때 각 세금의 종류별로 과세 대상은 다릅니다. 자, 세금을 부과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과세 대상인데요. 그럼 과세 대상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각 세금의 종류별로 다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인세나 소득세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에요. 소득세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것, 이 소비세잖아요. 그래서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대상은 재화와 용역입니다. 재화와 용역. 자, 그럼 재화라는 게 뭐냐, 용역이라는 게 뭐냐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재화라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채물이에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채물이다. 재산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가세 과세가 되려면. 재산 가치라는 건 경제적 교환 가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재화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을 판다, 제품을 판다, 뭐 기계 장치를 판다, 건물을 판다, 이렇게 교환 가치가 있는 이런 유채물. 또 유채물과 무채물을 제하라고 했으니까 무채물, 즉 형체가 없다 하더라도 뭐 특허권, 저작권 이런 무채물도 제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더불어서 전기, 가스 이런 것도 제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폐나 수표도 재산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화폐나 수표, 어음 이런 것들은 재화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재산 가치가 있지만 재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화폐나 수표나 이런 어음이나 이런 유가증권들은 그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재화를 소비할 때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폐, 수표 등의 어떤 이런 유가증권은 지불 수단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재산 가치가 있지만 이 지폐, 수표 이런 것들은 재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용역이라는 건 어떤 거냐? 용역도 서비스죠. 재산 가치가 있는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할 때. 서비스라는 거는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행위 같은 게 용역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용역이잖아요. 그죠? 어, 이런 용역, 사람이 제공하는 용역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재화, 이런 건물 등과 같은 이런 재화를 대여해주고 대가를 받는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 같은 거 이런 것도 용역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행위 이런 것도 용역이고 이런 건물 등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이런 것도 용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라는 재화를 내가 팔았어요. 그럼 이건 재화를 공급한 거죠. 특허권이라는 재화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았어요. 그럼 그건 용역을 공급한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가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건물이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건물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으면 그건 용역을 공급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재화가 어떤 개념이고 용역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은 그럼 이런 재화나 용역을 어떻게 거래했을 때 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어떤 거래를 했을 때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게 바로 과세거래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거래를 하면 과세할 것인가? 자, 크게 보면 과세가 되는 거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거나 이 세 가지를 과세 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자, 한번 같이 소리 내서 불러볼까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거래는 같이 해볼까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재화의 공급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게 말해서 단어 그대로예요. 이런 상품, 제품 등과 같은 이런 재화를 파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용역의 공급은 뭘까요, 여러분? 용역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이렇게 건물 등 같은 이런 부동산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이런 임대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근데 재화의 수입은 이건 뭘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재화의 수입은 우리가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자가 미국에 있는 사업자한테 재화를 수출하면 이때 10%를 과세하면 이 소비국가에서 소비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국제 간에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재화를 수출하게 되면 영해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나라는 수출만 해요, 수입도 해요? 수입도 할 수 있죠. 재화를 수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소비국이 되는 거예요. 소비하는 국가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할 때는 10%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재화를 수입하는 것도 과세 거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재화의 공급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재화의 공급이라는 것은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재화를 공급을 하면 당연히 실제로 물건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실질적 공급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재화를, 재화를 실제로 파는 건 아니지만, 실제 판매한 것처럼, 실제 공급한 것처럼 간주하는 것도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런 걸 간주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공급이 뭐고, 간주 공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과세 거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용역의 수입은 없죠. 왜냐하면 용역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행위 같은 것들이 용역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수입한다? 이 실체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세 거래에는 용역의 수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 거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세 가지를 말한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은 실제로 공급하는 거, 그리고 실제 판 건 아니지만 판매한 것처럼, 실제 판매한 것처럼 간주하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재화의 실질 공급. 단어 그대로입니다. 이 재화를 실제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화를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는 각종 계약에 의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매매 계약. 자, 그럼 매매 계약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 교재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면요.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요 밑에가 또 내용이 있으니까 요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냥. 자, 매매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고 파는 계약을 맺는 거죠. 자, 내가 상품을 상대방한테 판다. 그러면은 이 상품 매매 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물건을 파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실제 공급인데 이렇게 현금 받고 팔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외상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요. 여기 좀 오탈자가 있는데 외상 판매입니다, 여러분. 외상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할부로 판매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어, 실제로 판매를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매매 계약, 실질적 공급이 되고, 실질적 공급에서 이제 매매 계약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 등과 같은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판매가 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교환 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환 계약. 자, 이 교환 계약은 뭐냐 하면 자, 물건을 팔고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교환을 한다는 거죠. 내가 물건을 팔고 상대방에게 다른 재화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걸 이제 교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환에 의한 공급도 실제로 공급하는 걸로 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래서 이런 매매 계약, 교환 계약 또는 여러분 가공 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도 실질적 공급에 해당이 돼요. 가공 계약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가 재료를 사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파는 계약인 것이죠. 쉽게 생각해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조업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조업에서는 재료를 사와서 물건을 가공해서 팔잖아요. 그죠? 이런 가공 계약에 의한 공급도 당연히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어, 계약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했다면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가공 계약은 조금 주의하실 게 내가 재료를 사와서 내가 재료를 부담해서 그 재료에 어떤 공작을 가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자재를 내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주요 자재 전부나 일부를 내가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해서 용역을 가공만 해서 공급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실무에서 이제 단순 임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임가공 용역을 공급했다. 즉 내가 재료를 사와서 만들어 판 게 아니다. 자재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냥 가공 용역만 제공한 거니까 이러한 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단순 인가공 용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 인가공 용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재를 사와서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제품을 판매한 거니까 당연히 재화의 공급이지만 이렇게 내가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 용역만 제공해서 줬다 그러면 이런 단순 인가공은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공급한 걸로 보겠다. 이런 단순 인가공은 용역을 공급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주의사항이 건설업의 경우에는요. 건설 자재를 내가 부담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공급을 하든 아니면은 자재를 부담하지 않든 간에 건설업은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자재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 건설업은 용역으로 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대요, 여러분? 자,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재화의 실질적인 어떤 공급들이 뭐가 있느냐? 매매 계약에 의한 거. 현금으로 받고 팔든 외상으로 팔든 할부로 팔든 이런 각종 매매 계약, 교환 계약, 가공 계약. 가공 계약은 주요 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 계약 입니다. 그다음에 현물 출자입니다. 현물 출자는 여러분 우리 회계 이론 공부할 때 현물 출자가 뭐였었죠? 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현금이 아닌 현물로 받는 거죠.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주식을 취득하면서 현물로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현물,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한 걸로 보겠다. 대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아도 이거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출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특정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재화를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재화를. 그럼 이것도 이 재화를 지급한 것도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보겠다. 현금으로만 대가를 안 받았지. 그죠? 이거 주식도 대가를 주고 받은 거니까 현물 출자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밖에 여기 지금 나열되지 않은 그 밖에 계약에 의한 공급, 매매 계약이나 가공 계약이나 교환 계약이 아니라도 계약상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이거는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음. 자, 그래서 계약상, 법률상 이렇게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경우는 다 재화의 실질적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이 아니지만, 실제로 물건을 판 건 아니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간주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화를 실제로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공급으로 간주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간주 공급이라고 해서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제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팔진 않았지만 실제로 공급을 한 것처럼 보겠다라고 규정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간주 공급입니다. 자, 국가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자가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실제로 팔진 않았지만 기업 내부에서 자기가 스스로 소비를 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자가 소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자, 자가 공급. 자기가 스스로 소비를 했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면세 사업의 전용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차 전용 뭐 이렇게 있고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자가 공급이다 이렇게 부르겠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니까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이렇게 해서 간주 공급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시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자가 공급입니다. 자, 여러분 자가 공급에는 면세 사업의 전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면세 사업의 전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여러분 요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었다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액의 10% 곱한 매출 세액에서 이 매입과 관련된 매입액의 10% 매입세액을 우리가 부담했을 때 그 생계한서나 이런 증빙 확인이 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나머지를 납부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업자가 과세 물건을 판매하는 과세 사업자라고 했을 때, 이 과세 사업자는 물건을 공급을 하게 되면, 매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매출한 금액의 10%의 매출세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세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구입하는 시점에서 세금 계산서와 같은 법정 증빙이 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왜냐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이유는 이 과세 사업자가 이거를 매출했을 때 거기에 10%만큼 매출세액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를 해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과세 사업자가 상품을 구입했어요. 100만 원짜리를 구입하고 1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하고 생계한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10만 원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이죠. 그럼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 상품을 판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왜냐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과세 사업자가 나중에 이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공제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상품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꼭 이 상품을 팔아야지만 이거를 공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은 구입 시점에서 공제가 됩니다. 매입세액은 구입 시점에서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이걸 내는 시점에서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이유는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세금을 내니까
세금을 이렇게 내니까 이 관련된 매입세액을 선제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논리는 단순합니다. 그죠? 세무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니까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면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면세 사업자는 물건을 매출을 해도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면세 물건, 면세라는 게 뭐예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면세 물건을 팔았다. 라고 하면 농수산물 같은 건 면세거든요. 그럼 면세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세금이 안 붙습니다. 그러면 이 면세 사업자가 이 면세 사업과 관련된 무언가를 매입을 했다. 근데 이게 과세가 되는 매입이면 여기 10%만큼 매입세액이 붙습니다. 그 이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라고 했을 때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 면세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이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그려드린 이 그림을 꼭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죠. 사업자가 매출세액이 발생될 거니까 구입 시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도 공제해 주지 않는다. 이걸 우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같이 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를 우리가 겸용 사업자다라고 해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를 뭐라고 한다? 겸용 사업자라고 합니다. 겸용.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겸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봐봐요, 여러분. 만약에 이 겸용 사업자가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물건을 매입을 할 때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세 사업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물건을 매입했다면 매입세 공제가 여기 보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 겸용사업자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세 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구입 시점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이거를 면세 사업에 갖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세무사 입장에서는 과세 사업에 사용한다라고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 이유는 나중에 이 과세 사업에서 매출세액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제를 해준 겁니다. 이 구입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데 이거를 과세 사업에다가 쓴 게 아니라 면세 사업에다가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매출세액이 발생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면세 사업에서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공제해준 매입세액을 세금을 걷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사업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놓고 면세사업에다 갖다가 이렇게 전용해서 갖다가 사용하면 실제 물건을 판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내부적으로 소비를 한 것이죠. 그죠? 실제 물건을 판매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을 면세사업에다가 전용해서 이렇게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으니 면세 사업에 전용한 건 공급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될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택시 사업은 과세 사업이에요. 택시 사업은. 그리고 시내버스나 이런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 사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이 운수업자가 택시와 버스를 같이 한다라고 가정하면 이 운수업자는 겸용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 어, 지금 이 운수업자가 만약에 이런 택시와 관련해서 택시를 수리할 때 뭔가 필요한 기계가 있어서 그 기계를 하나 구입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택시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 기계를 매입을 했어요. 이때 매입세액을 부담해서 이거는 택시 과세 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택시 운행을 해서 택시 요금을 받으면 10%를 매출세액으로 내야 되거든요. 과세가 되니까. 그런데 이 과세 사업으로 사용하겠다고 구입한 이 기기 장치를 이 시내버스, 이 버스 사업에다가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버스 요금에는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그러면 이때 공제해준 매입세액을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해돼요? 이렇게 이처럼. 과세 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뭔가 제한이나 용역을 공급받았는데 이렇게 이거를 면세 사업에 갖다가 전용하게 되면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용하는 이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이 시점에서 이걸 공급으로 간주해서 이때 매입세 공제 받은 걸 있으면 이걸 추징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때 매입세액을 이렇게 공제를 받았으면 이 전용했을 때 이걸 간주 공급으로 볼 텐데 만약에 이거를 당초부터 공제를 안 받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그럼 이때는 간주 공급으로 과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놓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놓고 이거를 면세 사업에 전용하면 간주 공급으로 과세하고 혹시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걸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내용을 지금 본 거냐 하면, 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잠깐 정리해 보면, 과세 거래. 어떤 거래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 재화의 공급, 용익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그럼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 공급과 간주 공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재화의 실질적 공급은 계약, 각종 계약, 매매 계약이든 교환 계약이든 가공 계약이든 현물 출자든 간에 또 그 밖에 어떤 계약이나 법률에 의한 어떤 실질적인 공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과세하는데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건 아니지만 이런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게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해가 있다. 근데 그 중에 자가 공급이라는 것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자가 소비한 것인데 이 자가 공급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면세 사업의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전용,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면세 사업의 전용에 대해서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그려드린 그림 꼭 메모해 놓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국가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이유는 이렇게 매출세액이 발생될 것을 발생될 거니까 구입 시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거. 그래서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해 주지 않는다는 거. 이 논리는 끝까지 가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면세사업의 전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겸용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하겠다라고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면세사업에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에 대해서 공급으로 간주해서 과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주제가 많다 보니까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서 또 이어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